우선 이제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이 대전의 3배, 네. 대구의 2배, 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부산, 저희 수도인 부산은 능가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네. 141억 불, 네. 부산에 135억 불, 네. 6억 불 더 많습니다, 광주가. 네. 150만 도시밖에 안 되고, 더구나 내륙 도시인데, 네. 350만 임해 도시고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부산을 능가했다는 것은 네. 대단히 자랑스럽고요. 네. 내용을 보면 네. 우리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 기아 자동차, 금호타이어, 엠코, LG노텍, 우리 광주에는 대기업들이 94%, 95% 차지했거든요. 네. 지금은 중소기업 이름으로 나간 것이 20%. 아, 예.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을 통해서 나간 것이 20%.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비중이 40%나 됩니다. 네. 불과 4, 5년 전에 중소기업 비중이 5%, 6%밖에 안 된 것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출과 관련해서 또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정보고 프로젝트라 해서 정보고 대사가 우리나라 참 역사를 수놨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개척적이신 훌륭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정보고 프로젝트 이름하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자. 시가 시장을 개척해서 그저 기업인들은 물건만 좋게 만들고 네.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자. 네. 마케팅 모두 이걸 다 세서 지금. 네. 그래서 이제 MIG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놨습니다. 네. 베이드 인 광주 네. MIG. 네. 그래 이제 구체적으로 LED 미국에 보면은 그 광고판을 비치는 투광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900만 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투광기를 또 가로등 이런 것을 메이드 인 광주 LED로 하게 되면 전력도 적게 들어가고 또 소위 내구 연한 사용 기간도 자기들이 1년이면 바꾸는데 우리는 5년간 보장하고 또 가격은 자기들 가격에 맞춰줄 수 있고 그래서 드디어 그 성공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미국의 기준에 맞는 가로등, 실내등, 투광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 수출 나갔어요. 네. 이를테면 그런 것이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여져 가지고 소위 소비도시 이게 뭐 광주 하면은 뭐 교육도시고 조금 더 심하게 보면 뭐 맨날 뭐 투쟁만 했고 그런 거 이미지가 네. 완전히 생산도시로 네. 수출 선도형 생산도시로 바뀌었죠. 네. 다른 다른 경제적 지표를 보더라도 우선 성장률 울산이 1등 우리가 2등이거든요. 네. 우리가 3.9% 성장했습니다. 근데 물가는 또 가장 낮아가지고 1.9%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2%가 실질 성장이죠. 네. 3.9% 성장률인데 물가는 1.9니까 네. 굉장히 견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 세 기관이 16개 시도별로 세종시는 아직 이제 데이터 대상이 아니었고 16개 시도별로 가계 금융소득 또 복지지출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근데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역시 울산 5천만 원 좀 넘고 그렇죠. 2등이 서울 네. 4,800만 원 그리고 이제 3등이 경기도 4,600만 원 그리고 4등이 광주입니다. 4,400만 원 예. 16개 시도 가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부채가 5천만 원 좀 넘는데 가보다 가장 부채가 많은 데가 서울 그 다음에 이 7대 광역 대도시 가운데는 우리 광주가 가장 적습니다. 네. 3,500만 원. 네. 그래서 소득은 상위권이고 부채는 가장 적어서 경제적 성적 종합 지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이것은 광주가 그동안에 오랜 동안의 침체 이런 벗어나서 네. 이제 제대로 자기 몫을 차지하고 역할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정성이지요, 의지고, 소명의식이지요. 네. 이게 말이야 저는 늘 세 가지를 느끼고 있는데
광주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위대함.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광주만큼 청청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농민혁명, 그 다음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초에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이것도 광주에서 맨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산보다도 4시간 빨라요. 3월 15일 과연 부정선거, 그때 이기봉 부통령 찍으라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공개투표 막 해가지고 양동에서 그러면, 그래서 금남로에서 1960년 3월 15일 12시 42분에 곡 민주주의 죽었다 이거지. 그래서 최초로 데모를 했고, 그로부터 4시간 후에 마산에서 데모를 합니다. 마산 데모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김절군이 죽어가지고 이제 도화성이 살려주는 일어난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33년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대정신을 늘 붙잡고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했던 적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민주인권 자체가 세계 인류 문명사의 역사의 줄거리 아닙니까? 민주인권을 수놓았던 그런 자랑스러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가 돈이 된다는 21세기인데 우리 광주하면 다 문화예술을 본 거죠. 애양, 문화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그 잠재적 역량을 부가치를 높여서 돈을 버는 데 좀 등한했지요. 그래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산업 크게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가 아주 우수합니다. 어쩌다가 수능시험 1등이 아니라 수능시험 제도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 1등 아니면 뭐 2등 계속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 DNA가 머리가 좋아요. 좋은 머리 활용해서 우리 광산업, 그 다음에 이제 R&D 특구 지정도 받았고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삼각축으로 해서 광주, 대전, 대구 삼각축으로 지정도 받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주라는 공동체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지고 기여했다면 미래 역사에 있어서는 민주인권 더하기 플러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도 광주가 앞장서고 끌어갔구나. 그런 그 우리가 목표를 정했고, 그런 목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근접이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 시장이지요. 시장. 한마디로 시장은 자기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주로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고, 물론 입법 기능이 있습니다만 법을 만들었다 해서 그 법이 곧바로 집행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차원. 장관 하나의 대통령 참모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지만 시장이 그야말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요.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지난 9월달에 서울 평화상 수락 연설하시면서 서울에서 2015년 광주 인보셔 대회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반 총장 바로 밑에 UN OSDP, UN Organization Sports and Development and Peace, 스포츠를 통한 발전 평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렌케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독일 사람하고 저하고 여기서 MOU를 체결해서 2015년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데 유엔이 참가가 되겠다. 그 일환으로 영 리더스 캠프를 광주에 차리겠다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선상하에서 반 총장이 이제 그 발언하셨고, 작년 12월 20 며칠인가 그 보면 유엔에서 주재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북한을 가겠다 그러셨다고요. 그런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내가 뭐 날짜 그런 것을 이제 또 관여할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이제 또 핵실험을 해버려서 상당히 뒤틀렸지 않았습니까? 나름 좌우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목적 기구 자체가 평화 유지이기 때문에
평화 확보를 위해서 만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언젠가는 가시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에 참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다치고 또 구금당하고 했던 분들에 대한 적절한 애우 또 유공자로서 모셔야 되고 또 보상도 해드려야 되고 하는 법을 만들었지요. 그 법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누락이 된 겁니다. 지금도 누락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작년인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에서 갖고 있던 구금자 명단이 있는데 구금자 명단 중에 상당 부분은 5.18 유공자에서 빠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하지만 뭐 신청했다 해서 다 유공자로 인정되는 거 아니니까 결국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가. 그러니까 증거를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를 제대로 못 대면 유공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차 개정, 2차 개정, 현재 6차까지 개정됐습니다. 6차 개정을 해서 현재 120명이 맞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다 또 급수를 정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얼마나 많이 다쳤나 상위 등급을 정합니다. 상위 등급을 매기고 있는 과정이 있어 현재. 그런 법을 사거리 폐지라 그런 건데 그것은 이제 역사와 함께 가야 할 법이고 이제 지금도 이제 최근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누락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또 7차 개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신청기를 다시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선상하에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금 등재했거든요. 유네스코에. 근데 작년 5월달에 너셀이라고 하는 그 호주 출신 박사가 여성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일반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를 빛낸 민주인권 투쟁 기록으로 전 세계 14건밖에 없는데 그 14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를 만들어 왔는데 연대로 따져서 맨 처음 것이 1789년 불란서 인권선언문, 맨 마지막 것이 1990년 독일의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성립했지 않았습니까?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투쟁 기록. 요렇게 전부 그 사이에 있는 걸 다 합해서 14건이라고요. 근데 이제 폴란드의 바엔사가 이끌었던 노동투쟁사. 세계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줬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투쟁에서 얻은 거예요. 뉴질랜드 여성투쟁사. 호주에서 최초로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줬습니다. 역시 농민들이 투쟁에서 얻은 겁니다. 호주의 농민운동사.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인력사라는 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인데 민주주의 인권 신장이 결정적 기여를 했던 그 사건에 관련된 기록물만 따로 지금 관리해 있다고. 거기에 5.18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빛이 반짝반짝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고 그건 뭐 전혀 일고 가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 야, 그때 너셀 박사가 왜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 민주인권 투쟁 기록으로 등재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됐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구조를 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대한민국 어느 학자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간 냉전 구도가 깨지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제3세계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냉전 구도를 깨는데 이거다. 그러냐 조사해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갔어요, 직접. 작년에 갔는데. 동독 지역에 라이프치 시가 있어요, 라이프치. 독일의 라이프치 시. 거기가 이제 동독 민주화의 상징 도시지요. 그런데 우리 1980년 5.18 민주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82년에 5.18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1982년 말에는 어느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민주화를 위한 촛불 기도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그래가지고 1989년에 라이프치 광장에 7만 명이 모여가지고 평화적 민주화 말하자면 시위를 하고 그 물결이 베를린으로 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구체적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선상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미숙한 냉중구도를 깨어내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민주투쟁은 늘 빛과 그림자처럼 어두운 측면이 있기 마련인데 광주 민주화운동은 놀라운 절제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세계 민주화운동의 가히 모범이 될 만하다. 그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1980년 5월 18일 날 학생들이 데모했고 총을 쐈고 학생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항거했고 항쟁으로 번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계엄군 경찰이 전부 외곽으로 철수합니다. 그래가지고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새벽에 공수부대가 들어올 때까지 광주 시내 일주일간을 치하는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지킨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그 기간에 방화, 파괴, 약탈, 강도, 절도 한 건이 없어, 한 건이. 한 건이 없어. 그때 썼던 그 여학생이 쓴 일기가 이번에 다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일기가 이제 볼펜을 썼는데 그때 여고생 3학년입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폭도라고 부르지만 폭도가 아니다. 총을 들었지만 폭도가 아니다. 왜냐? 은행이 안 틀렸으니까. 은행이 틀릴까 봐서 우리는 은행을 지키고 있다. 이런 규절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걸 보면 다 나오지만 모든 민주화 보면은 이제 어두운 측면이 막 방화해버리고 약탈하고 막 파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녕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 그래가지고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 기록유산 등재했노라. 이렇게 밝혔다고 작년에.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 한때 이제 뭐 교육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역사, 중학교 역사책에서 빼버린 것을 뭐 빼라라고 지시는 안 했지만 하나의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집필자들에게 시다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5.18 민주화운동이 빠져버렸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4.19 혁명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정 과정을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재시민 사회 세력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을 했고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충실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구나 기록물이 세계 UN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까지 같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현재 아마 거기도 충실하게 기술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대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만 그 약속을 지키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저도 좀 협조를 할 각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그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이 광주에 오셔서 호남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생산 100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 수도가 아니라 아시아 문화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인권 평화도시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공약을 제법 하셨어요. 공약 이렇게 큰 분야를 보면 7가지 분야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 예산국회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생산 100만 도시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값이라도 조금 뭐 금년 예산에 조금 얹이자 하고 이제 마지막에 노력을 했지요. 빠졌어요. 다 빠졌고 일단 이제 조금 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더듬어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빠졌는데 어쨌든 들리는 얘기는 금년에 그 박근혜 새 정부의 복지 정책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공약과 관련된 사업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그래야 말이냐면 당선자께서 강조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국민대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첫걸음이다. 저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2할 자치, 3할 자치거든요. 이게 국민이 낸 세금이 250조인데 그 중에 80%를 국세로 갖고 가고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세지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21%밖에 안 돼.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취득세 이런 거지요. 그런데 웬만한 나라는 전부 5할 자치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45, 44가 지방세, 나머지 이제 55, 뭐 그쯤이 이제 국세.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는 지방세 비중이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2할 자치 20%밖에 안 되는 지방세 비중을 50%가 늘려야 되는데 당장에 못 늘릴 테니까 2할 자치를 3할 자치, 3할 자치를 4할 자치로 늘려나가야 한다.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시작할 때 우리처럼 2할 자치 했는데 꾸준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지방세 비중이 45까지 갔지요. 늘려야 되고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무가 지금 46,000개인데 지금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6,000개의 이 사무 중에서 국가에서 직접 국가의 책임하에 하는 사무가 지금 73%, 지방 사무가 27%거든요. 그러니까 3할 자치지. 그러니까 재원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는 이걸 빨리 5할 자치로 만들어야 한다. 이걸 만들기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요즘 뭐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 나옵니다만 맨날 개헌 문제 얘기하다가 이제 용두삼이 끝나버리는데 왜 개헌 문제 나오냐?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집중된 절대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력을 민선 시도지사한테 나눠주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 권한을 말하면 시도에 분배해주면 그것이 실질적인 대통령 분권 체제다. 무슨 놈은 뭐 부통령 하나 만들고 그 경우에 따라 의원 내각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분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시도에 나눠주는 것이 분권이다. 그런 쪽으로 개헌의 방향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영입을 하셔야만 좀 제대로. 기본적으로는 이 4년이라는 임기는 짧지요. 네. 본인이 구상해서 실천하고 결과를 보기에는 짧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다만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고 모든 것은 시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벌써 시기가 지금 1년하고도 꽤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금년 하반기쯤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심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냐. 다만 일반론적으로는 4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 재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